결정적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연표 얘기가 많아요. 이게 참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단박이 한국사 근대사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아시아 역사 얘기 많이 했는데 아직 집필 시작도 안 한 내년 이제 6월쯤에 나와야 되는 클래스 얘기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박이 한국사 현대편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계사적 규정력이에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했잖아요. 전 세계를 관리했고 전 세계에서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이 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전 세계에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그 전 세계에 쏟아부은 돈 중에서 우리나라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은 건 상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나라한테 어느 정도 돈을 쏟아부은지 아세요? 액수로는 말씀드린 건 별 의미가 없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지난 70년간 아프리카 전체에다가 미국이 쏟아부은 돈과 남한에다 쏟아부은 돈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굉장히 큰 데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다 쏟아부은 돈이 우리나라 하나에 쏟아부은 돈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단일 국가로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이 쏟아부은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냐? 인도라는 나라예요. 근데 인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구가 10억이고 영토가 우리보다 훨씬 크죠. 실제로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미국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우리나라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복판에서 발전해왔던 나라라는 특징을 간과하면 대한민국 역사를 굉장히 이렇게 좀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북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우리나라 얘기만 한다면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사실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랑 이렇게 딱딱 붙여진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종속적으로 우리 역사를 기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간과하고 우리 역사를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45년의 해방도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력적인 힘만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게 승리를 거뒀고 일본을 패퇴시키고 또 카이로와 포츠담 회담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 준다라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즉 미국의 자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고요. 47년에 트루먼 독트린 그러니까 이제 냉전의 시작이죠. 이제 나치 다음에 우리의 적국은 소련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인 국제정책으로 표방했던 게 47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진행된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그러니까 45년과 47년의 미국의 선택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굉장히 강력한 규정력을 행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습을 보면 48년에 분단이 된 거고요. 50년에는 소련에 의지한 북한과 미국에 의지한 남한 간의 대충돌, 6.25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한테는 동족상잔의 비극이고 세계사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냉전 체제에서 일어난 첫 대규모 충돌인 거죠. 첫 대규모 충돌이 6.25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 민족 전체의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간의 첫 번째 격돌 사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6.25 전쟁 같은 경우는. 6.25 전쟁 같은 경우 보면 6.25 전쟁 당시에 쐈던 그 5.5mm 그러니까 그냥 보병들이 쏘는 기본적인 총탄이 있잖아요. 그 총탄이 2억 발인가 쐈거든요. 근데 그 2억 발이 그 당시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선 전체에서 미국이 쐈던 총탄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태평양 전체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라면 그에 비해서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만 벌어진 전쟁인데 썼던 탄약의 양이 태평양 전쟁 전체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격렬했던 국지전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참전 국가가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나라가 참전하면서 국제전이 됐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가 일어났고요. 하지만 이제 또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 정권을 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되게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69년 닉슨 독트린이에요. 닉슨 독트린. 그 무슨 얘기냐면 이 69년이 무슨 해냐면 그러니까 60년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균열이 일어나요. 첫 번째 균열은 뭐냐면요.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나빠져요. 그걸 갖다 우리가 보통 중소분쟁이라고 그래요. 중소분쟁.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막 티격태격하듯이 사이 나빠진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과 소련이 정말 심각하게 대립을 하거든요. 공산주의 국가 중에 넘버원이 소련, 넘버2가 중공이죠. 근데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국, 중공 두 개였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2대 서기장으로 후르쇼프, 우리가 옛날에 보통 후르시초프라고 불렀었죠. 후르쇼프가 집권한 다음에 스탈린 노선을 막 비판하면서 새로운 노선을 제안하니까 스탈린을 옹호하는 편에서 마오쩌둥이 막 편을 막 들어요. 여간 중요한 사실은 소련과 중국이 외교적 대립을 해요. 근데 대립하는 상태에서 후르쇼프가 너무 열받으니까 당시에 중국 내에 있었던 소련에서 파견했던 1700명의 과학 자문단을 한 방에 빼버려요. 한 방에 빼버리면서 사실은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겪어요. 그리고 몽골 일대에 소련과 중국의 휴전선에서 실제로 소련군과 중국군 사이에 교전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60년대 때 중소 분쟁은 굉장히 심각했던 형태였었고 중국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좀 탈출구가 필요한 거죠. 반대편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마틴 루터 킹이나 존 F 케네디 같은 미국 내에서의 어떤 사회적 변화, 개혁, 흑인 인권 운동,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오진 않지만 우드스탁 같은 어떤 락 페스티벌, 히피, 자유로운 영혼, 어떤 이런 기존의 미국적인 기성 질서를 막 부정하면서 나오는 새로운 흐름 같은 것들이 다 또 60년대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면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나면서 갑자기 이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닉슨이 뭘 발표하냐면 이제부터는 해구산은 씌워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아 진영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뭐 핵으로 위협하는 거, 그거는 아시아적 동맹 국가들은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나 어지간한 문제들은 아시아 국가들끼리 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타협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닉슨 독트린을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냉전의 완화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냉전 구조가 해체가 된 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니까 이게 뭐라더나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더 이상 냉전의 동력이 좀 상실되는, 약간 좀 냉전이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차적으로는 이 40년대 때는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아주 세계가 두 피로 쪼개졌다라면 그 긴장이 이때 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외부적으로 완화가 되면 내부적으로 야 상황이 완화가 되었네? 우리도 민주화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완화가 되면 내부적으로 냉전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독재자들이 좋아. 외부적 환경이 흐트러지니까 내부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내 독재 권력을 더 강하게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9년이 닉슨 독트린이죠. 72년이 유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냉전의 완화의 직접적 결과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가 훨씬 더 극단적인 독재국가로 나아가는 영향을 줬다라는 이중성을 좀 띠고 있죠. 드디어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국제적으로도 이제 냉전이나 틀거리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주제들,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들 속에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 좀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하지만 뭐 완벽하게 지금 베를린 장벽은 붕괴가 됐지만 휴전선이 붕괴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냉전이라는 구조와 그리고 포스트 냉전이라는 시대성을 같이 좀 갖고 있는 아주 좀 혼재된 사회로서 존재한다. 뭐 그렇게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크게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질서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 역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만 좀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45년부터 50년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거의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면 이게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해방 5년사라고 말을 해요. 해방 3년사란 말도 있지만 통상하게 보통 해방 5년사 해서 정치학계에서도 해방 5년사, 역사학계에서도 해방 5년사라고 해서 45년에서 50년 사이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엄청 얘기도 많이 하고요. 엄청 연구도 많이 됐어요. 볼게요. 5년사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도를 좀 써놓긴 했는데 흐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흐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그리고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 그러니까 삼국 외상회의란 말은 뭐냐면 미국과 소련과 영국의 수뇌부가 만나요. 만나서 합의를 봐요. 무슨 합의를 보냐? 한반도에다가 독립정부를 수립해주겠다. 수립하는데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의 합의 속에서 열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신탁통치 문제, 5년간 우리나라를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걸 두고 막 갈등이 일어나요. 모스크바상 외상회의 속에서 우리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정읍 발언이라고 그래서 그냥 분단하고 나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자라고 아주 선구적인 주장을 하세요. 이 당시 때 분단국가 얘기를 했던 건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승만이 거의 최초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응해서 여운형이나 김규식 같은 사람들은 좌우합작위원회, 우리가 연합을 해서 통일정부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증에 갈등을 하죠. 그러다가 47년을 넘어가면서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이승만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도력을 보였었던 여운형이 해화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 대학로 위에 가면 분수 있고 이렇게 로타리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대학로에서 올라가는 쪽 말고 저쪽에서 이렇게 과학고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 집차에 조수석에 여운형이 앉아있다가 백의사라는 백인 테러 단체의 한지근이라는 27살짜리 청년에 의해서 관자놀이를 저격당해서 여운형이 죽어요. 여운형이 딱 죽게 되면서부터는 좌우합작의 동력이 사실 상실이 되죠. 그리고 여운형 죽고 나서 47년에 트루먼 독트린, 그러니까 냉전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좌우합작이라는 건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8년에 뒤늦게 회심했던 김구가 남북협상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실패했고, 제주도나 이런 데서는, 제주도 같은 데서는 이제 좌익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쉽게 말하면 좌익 봉기가 일어나게 되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친일 경찰들이 개입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좌우 충돌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제주 4.3 사건의 스타팅은 좌익의 봉기가 맞긴 맞아요. 제주 4.3, 그러니까 그걸 제주 4.3 봉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130여 개 정도 되는 좌익 무장대가 당시에 제주도에 있었던 경찰 지서를 4월 3일 날 단번에 막 습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문제가 커졌죠. 그러니까 요 사건만 딱 보면 제주 4.3 사건은 제주 4.3 좌익 봉기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 있냐? 첫째는 제주 3.1 사건이라고, 요 제주 4.3 사건 1년 전에 47년의 3.1절 날 이제 제주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쫙 모여서 쉽게 말하면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그 기념식장에서 우발적으로 기마경찰이죠, 말을 탄 경찰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헤치고 나가다가 말 뒷굽에 애가 치여요. 그 시민들이 열받으니까 한 걸 하는데 이 경찰이 당황해서 도망가다 발포를 해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시민들을 죽이니까 시민들이 열받아서 더 들고 일어나니까 경찰이 또 더 대거 발포를 했던 게 소위 말하는 요 제주 4.3 사건 1년 전에 있었던 3.1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민중들의 의식이 이거 완전 이 청산되지 않은 친일 집단들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제주 3.1 사건에 대해서 친일 경찰들이 사죄를 안 하니까 점점 제주도 민의가 경찰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사실은 제주 좌익들이 봉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4월 3일에 일어났던 사건은 좌익 봉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좌익이 바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진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김익렬 중령이라고, 당시 제주도의 유일한 그 군사단장이었던 김익렬 중령이 이 사건을 중재하기 위해서 미국 소장도 설득하고 우리나라 경국장도 설득하면서 김달삼이라는 좌익 무장대 리더들 막 만나면서 평화협상을 막 주도해요. 왜냐면 이 사건의 본질을 보니까 단순한 좌우의 싸움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친일의 문제가 섞여 있는 복잡한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익렬 중령이 결국은 제거되거든요. 제거가 되고 전출당한 다음에 이 제주 4.3 사건, 제주도에서 어마어마한 피해 학살극이 벌어져요. 이게 6년을 가고요. 그 당시 제주도민이 30만 명이었는데 무려 3만 명이 민간인 학살이 나요. 근데 그 3만 명 중에서 실제로 한 15,000명 정도는 어린아이나 노약자 같은 혹은 여성 같은 일반인들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 학살극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방위특위 뭔지 아시죠? 친일 협상이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되면서 단 한 명도 처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되게 우리 역사에 가장 좀 속상한 기억이죠. 가장 속상한 기억이에요. 단 한 명도, 정말 단 한 명도 처단을 못했어요. 그 정확히 디테일에 들어가면 2명 정도가 기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 2명도 가처분 석방으로 풀려나와요. 1년인가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단 한 명도 했죠. 그래서 언제나 그 비교하는 게 맨날 프랑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프랑스 쪽 가면 뭐 몇천 명 죽이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무튼 속상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농지기억법이나 귀속재산처리법 같은 걸 통해서 부족하더라도 어떤 좀 경제개혁 같은 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관철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지 못했지만 고도의 평등성을 갖춘,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좀 평등한, 지주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시스템은 이때 좀 관철이 되죠. 하지만 한국전쟁이라는 충격적인 좀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되게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워낙 좀 볼륨 있는 얘기여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6.25 전쟁 얘기인데 6.25 전쟁도 뭐 얘기하면 되게 큰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6.25 전쟁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 자, 6.25 전쟁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습적 남침. 학계가 지난 수십 년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북한의 전면적 남침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배경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48년 이후에 남한 내에서도 그렇고 남북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좌우 갈등이 막 전개가 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좌우 갈등이 전개가 되고요. 49년에 6.25 전쟁 한 1년 전에 실제로 소련군과 미국군이 다 한반도를 떠나요. 한 번 다 떠나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 빠졌던 거예요. 그건 이제 왜 빠졌냐면 당연히 남한과 북한의 정보가 수립됐으니까 외국군이 있을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빠졌어요. 근데 남한군과 북한군, 그러니까 남한과 미국에서 소련군과 미군이 싹 빠진 상태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 갈등이 사실 증폭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휴전선에 소련군하고 어디죠? 그 미군이 있으니까 소련군과 미군이 서로 좀 이렇게 질서를 통제했던 거죠. 근데 두 개의 군대가 나가니까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 좀 더 이렇게 대화하고 화해롭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잘 나갔다는 듯이 서로 더 심각한 무력 충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 막 문서 기록 같은 거 보면 초소가 사라지고 전방에 참호가 만들어지고 토치카가 건설이 되고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48년에는 주로 남한 측의 청년단이나 군경들의, 특히 경찰에 의한 3.8사원에서의 국지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났고요. 49년이 되면 49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냐, 저쪽 북한에 의한 도발이 되게 막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아주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이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남한과 북한에서 계속 휴전선에서 이렇게 충돌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김규식이나 김구 같은 사람들이 이미 대규모의 전쟁을 예언하는 발언을 해요. 워낙 사이가 나빴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심각한 대규모의 전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우려가 되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승만은 미국에게서부터 무기를 얻어내려고 하는 작업에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도 북진 통일론을 대놓고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무기를 많이 받아다가 밀고 올라가려고 했었죠. 근데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당시 미국 문서를 보면 가장 불안한 게 김일성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물론 김일성도 불안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때 보면 미국이 되게 정보에서 은근히 아둔한 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까지도 6.25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자들이 북한의 전면적 남침을 정말로 기습적이었다고 느꼈던 건 미국 CIA다. 왜냐면 미국은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까지도 북한이 전면적 남침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가장 미국이 우려했던 건 누구?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존재였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존재였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승만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주제였었고,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소위 말하는 평양 3.1 괴멸설이라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신성모란 사람이에요. 신성모가 무슨 얘기냐면 굳이 미국의 도움이 없더라도 현재 국군 전력으로 3일이면 평양을 점령한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완전 뻥이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항공대가 거의 없었고 심지어 탱크도 없었던,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도 안 줬었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3일 만에 어떻게 점령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땐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죠. 완전 반대의 사건이 일어났던 건데 그 유명한 신성모의 3.1 평양 점령설이에요. 북한은 아주 체계적인 준비를 합니다. 절대 칭찬하는 게 아니죠. 이거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첫째는 뭐냐? 김일성은 마오쩌둥을 설득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때 북한이 아주 정세가 유리했던 게 마오쩌둥이 4년간의 내전을 통해서 누구도 이길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장제스의 부대를 밀어내고 장제스를 타이완에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딸려도 우린 충분히 통일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김일성이 한반도를 통일하고 싶어 하니까 마오쩌둥 입장에서 나도 했는데 너라고 못하겠냐, 콜! 하면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오쩌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스탈린을 여러 번 만나요. 이게 불과 몇 년 전 연구만 하더라도 스탈린 한 3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는 그 연구가 더 발전이 돼서 더 많이 만나요. 그래서 스탈린은 기본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우려했었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해요. 반대하는데 마오가 대륙에서 장제스를 밀어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고, 콜! 그러면 무기 지원을 해줄게. 대신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중립이다.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련은 공식적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아요. 오직 무기만 지원해줬고 군사 고문단을 실제로 보내긴 보내줘요. 근데 군사 고문단이 군복 입고 가면 안 되니까 신문 기자인 척 이렇게 다 위장해서 가서 이제 이렇게 군사 지원해주고, 공군 지원은 아예 없었어요. 공군 지원은 미국이 같은 전투기들은 만주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천강 이북 지역만 보호했었고요. 나머지 실제로 한반도 쪽은 소련군이 지원 안 해줬어요.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았던 김일성이 전면적 남침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결정적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연표 얘기가 많아요. 이게 참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단박이 한국사 근대사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아시아 역사 얘기 많이 했는데, 아직 집필 시작도 안 한 내년 이제 6월쯤에 나와야 되는 클라스 얘기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박이 한국사 현대편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계사적 규정력이에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했잖아요. 전 세계를 관리했고, 전 세계에서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이 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전 세계에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그 전 세계에 쏟아부은 돈 중에서 우리나라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은 건 상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나라한테 어느 정도 돈을 쏟아부은지 아세요? 액수로는 말씀드린 거 별 의미가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 70년간 아프리카 전체에다가 미국이 쏟아부은 돈과 남한에다 쏟아부은 돈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굉장히 큰 데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다 쏟아부은 돈이 우리나라 하나에 쏟아부은 돈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단일 국가로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이 쏟아부은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냐? 인도라는 나라예요. 근데 인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구가 10억이고 영토가 우리보다 훨씬 크죠. 실제로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미국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우리나라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복판에서 발전해왔던 나라한테는 우리 민족 전체의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간의 첫 번째 격돌 사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6.25 전쟁 같은 경우는. 6.25 전쟁 같은 경우 보면 6.25 전쟁 당시에 쐈던 그 5.5mm, 그러니까 그냥 보병들이 쏘는 기본적인 총탄이 있잖아요. 그 총탄이 2억 발인가 쐈거든요. 근데 그 2억 발이 당시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선 전체에서 미국이 쐈던 총탄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태평양 전체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면, 그에 비해서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만 벌어진 전쟁인데 썼던 탄약의 양이 태평양 전쟁 전체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격렬했던 국지전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참전 국가가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나라가 참전하면서 국제전이 됐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가 일어났고요. 하지만 이제 또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 정권을 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되게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69년 닉슨 독트린이에요. 닉슨 독트린. 그 무슨 얘기냐면, 이 69년이 무슨 해냐면, 그러니까 60년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균열이 일어나요. 첫 번째 균열은 뭐냐면요.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나빠져요. 그걸 갖다 우리가 보통 중소 분쟁이라고 해요. 중소 분쟁.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막 티격태격하듯이 사이 나빠진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과 소련이 정말 심각하게 대립을 하거든요. 공산주의 국가 중에 넘버1이 소련, 넘버2가 중공이지. 근데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국이라는 특징을 간과하면 대한민국 역사를 굉장히 이렇게 좀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북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우리나라 얘기만 한다면 현대사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사실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랑 이렇게 딱딱 붙여진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종속적으로 우리 역사를 기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간과하고 우리 역사를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45년의 해방도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력적인 힘만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게 승리를 거뒀고 일본을 패퇴시키고 또 카이로와 포츠담 회담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 준다라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즉 미국의 자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고요. 47년에 트루먼 독트린 그러니까 이제 냉전의 시작이죠. 이제 나치 다음에 우리의 적국은 소련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인 국제정책으로 표방했던 게 47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진행된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그러니까 45년과 47년의 미국의 선택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굉장히 강력한 규정력을 행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습을 보면 48년에 분단이 된 거고요. 50년에는 소련에 의지한 북한과 미국에 의지한 남한 간의 대충돌, 6.25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한테는 동족상잔의 비극이고 세계사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냉전 체제에서 일어난 첫 대규모 충돌인 거죠. 첫 대규모 충돌이 6.25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 중공 두 개였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2대 서기장으로 후르쇼프 우리가 옛날에 보통 후르시초프라고 불렀었죠. 후르쇼프가 집권한 다음에 스탈린 노선을 막 비판하면서 새로운 노선을 제안하니까 스탈린을 옹호하는 편에서 마오쩌둥이 막 편을 막 들어요. 여간 중요한 사실은 소련과 중국이 외교적 대립을 해요. 근데 대립하는 상태에서 후르쇼프가 너무 열받으니까 당시에 중국 내에 있었던 소련에서 파견했던 1700명의 과학 자문단을 한 방에 빼버려요. 한 방에 빼버리면서 사실은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겪어요. 그리고 몽골 일대에 소련과 중국의 휴전선에서 실제로 소련군과 중국군 사이에 교전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60년대 때 중소 분쟁은 굉장히 심각했던 형태였었고 중국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한 거죠. 반대편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마틴 루터킹이나 존 F 케네디 같은 미국 내에서의 어떤 사회적 변화, 개혁, 흑인 인권운동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오진 않지만 우드스탁 같은 어떤 락 페스티벌, 히피, 자유로운 영혼 어떤 이런 기존의 미국적인 기성 질서를 막 부정하면서 나오는 새로운 흐름 같은 것들이 다 또 60년대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면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나면서 갑자기 이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닉슨이 뭘 발표하냐면 이제부터는 해구산은 씌워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아 진영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뭐 핵으로 위협하는 거 그거는 아시아적 동맹 국가들은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나 어지간한 문제들은 아시아 국가들끼리 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타협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닉슨 독트린을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냉전의 완화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냉전 구조가 해체가 된 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니까 이게 뭐라더나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더 이상 냉전의 동력이 좀 상실되는 약간 좀 냉전이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보시면 1차적으로는 이 40년대 때는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아주 세계가 두 패로 쪼개졌다라면 그 긴장이 이때 완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외부적으로 완화가 되면 내부적으로 야 상황이 완화가 되었네? 우리도 민주화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완화가 되면 내부적으로 냉전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독재자들이 좋아. 외부적 환경이 흐트러지니까 내부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내 독재 권력을 더 강하게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9년인 닉슨 독트린이죠. 72년이 유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냉전의 완화의 직접적 결과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가 훨씬 더 극단적인 독재국가로 나아가는 영향을 줬다라는 이중성을 좀 띠고 있죠. 드디어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국제적으로도 이제 냉전이나 트리거리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주제들,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들 속에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 좀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하지만 뭐 완벽하게 지금 베를린 장벽은 붕괴가 됐지만